안녕하세요. 쿤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엘리어트 파동의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비율 그리고 시간 활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의 비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긴 시간 동안 피보나치 수열과 피보나치 비율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과 황금비라고 하는 수치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황금비라고 하는 것 자체도 피보나치 비율과 연관성이 매우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수치로 가공해서 어떤 패턴들을 수치로 가공해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황금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어떤 건축이나 미술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주식의 어떤 비율에 활용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엘리어트 파동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거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패턴의 분석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즉 기술적 분석에서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율들이란 것들 있잖아요. 황금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래도 좀 쟁점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제가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 다음 강의로 바로 뭘 할 거냐면 뭐 엘리어트 파동의 제한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한점들을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다음 시간에 끝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거래량이란 개념. 물론 거래량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제가 좀 거래량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거래량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처음에 얘기를 안 했냐? 거래량 차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차트가 봉 차트잖아요. 캔들 차트. 그래서 캔들 차트를 익숙하게 보시고 추세나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어느 정도 보실 줄 안 다음에 거래량을 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순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차트도 못 보신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차트도 보기 전에 차트의 그 봉이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도 알기 전에 거래량을 본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저희가 일목균형표하고 보조지표 할 겁니다. 일목균형표하고 보조지표 할 건데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아마 보조지표를 좀 더 먼저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기다려주시면 각종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의 일반적인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엘리어트 파동은 그 패턴을 활용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파동 패턴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패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5파로 올라가고 3파로 조정됩니다. 조정되죠. 그리고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중이냐, 진행하는 추진 중이냐, 아니면 조정 중이냐,
이런 것들을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파동 속에 속하는지 아니면 조정 파동 속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위치가 어디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의 예측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진 파동이냐 충격 파동이냐, 그죠? 예. 추진 파동, 충격 파동 제가 두 가지를 다 썼는데 죄송합니다. 추진 파동이냐 혹은 조정 파동이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주기냐 하락이냐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충격 파동이라는 형태로 번역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번역은 거의 대부분 추진 파동이라는 형태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한 자료들이 우리나라 자료들도 있지만 뭐 영어로 된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 좀 헷갈리겠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알아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하는,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에 쓰이는 비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가를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즉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과 A, B, C 파동의 조정 파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목표 비율이나 목표가를 예측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의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유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매수 타이밍 찾는 거 혹은 매도 타이밍 찾는 거, 요걸 할 때도 어때요? 결국 이 비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죠? 다 반복적으로 좀 봐두셔도 괜찮아요. 봐두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좀 조정, 그 장점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봐두셔서 뭐 도움이 안 될 건 없으니까. 예. 2번 파동은 어떻다 그랬어요? 50에서 61.8% 혹은 38.2%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50에서 61.8%로 1번 파동의 되돌림 정도를 예측합니다. 예. 요 사이에 어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빠르면 38.2%에서 반등하죠. 그리고 최대 어느 정도 61.8% 정도까지 내려왔다가는 거의 대부분 어떻다?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파동은 어디까지 된다? 그래서 100에서 161.8%까지 확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를 161.8%까지 저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번 파동 대비해 확장되는 목표를 설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 파동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1번 파동의 길이에 따라서 2번 파동의 길이, 그리고 3번 파동의 길이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파동은 어떻다 그랬어요? 38.2에서 50%좀 많이 내려가면 61%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8.2에서 50% 정도로 3번 파동의 되돌림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파동은 역시 3개 숫자 기억하시죠? 뭐 숫자가 기억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100%는 뭐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 38.2, 61.8, 161.8 뭐 이 정도 수준에서 5번 파동의 길이가 결정된다. 근데 다 기준이 뭐예요? 1번 파동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C파동은 100%에서 161.8%로 하락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락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목표가 설정하고 하락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그걸 어디다 활용을 하죠? 네,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매수 진입, 손절매, 그리고 목표, 청산 목표 청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목표점이 됐을 때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매수 진입 언제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추진 파동에 있느냐 아니면 조정 파동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들, 패턴들을 공부를 하셨다면 적어도 1번이 시작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요? 상승이 우상향으로 잠깐 상승하는 건 언제나 나오거든요. 그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전체적인 파동 속에서 이게 1파가 만들어졌느냐, 2파까지 만들어졌느냐, 이런 시점들을 결정을 하고 나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파가 나타나고 2파에서 되돌림이 일어나는 시점을, 즉 조정 국면에 왔을 때 이 되돌림이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고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진입 시점은 2번 파동의 근처에서, 즉 2번 파동이 다시 3번 파동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정도에서 매수를 결정하시면 좋아요. 왜? 38.2%인지 50%인지 61.8%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2파가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2파가 끝나고 3파가 시작될 쯤에 그때 매수 시점을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두 번째, 손절매는 어떻게 해요? 1번 파동의 저점을 기준으로, 1번 파동의 저점을 기준으로 왜 그렇게 돼요?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원칙 위배예요. 1번 규칙 위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번 파동의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하고 그리고 청산하고 나서 다시 파동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1단계 손절에 많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 저기가 내려왔어. 그죠? 2번 파동이 내려와서 1번에 올라갔을 때 저점을 뚫었어요. 그럼 거기 손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3번 파동의 저점으로 손절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요거는 약간 편법이긴 한데, 왜냐하면 1번 파동의 저점에서 손절을 못했다면 이미 엘리어트 파동의 원칙이 깨져서 이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늘 한 번의 실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꺾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번 파동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절을 안 하고 만약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3번 파동에서 다시 한번 손절을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요? 1파, 2파, 3파까지 규칙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4파가 원하는 대로 3번 파동이 끝나고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3번 파동 아래에 비율에다가 뭐라 그랬죠? 비율에다가 아래쪽에 4번 파동 비율에다가죠. 그죠? 4번 파동의 아래쪽에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절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 청산은 어떻게 돼요? 3번 파동이 1번 파동의 161.8%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대체로 그쯤에서 3번 파동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다 청산 시점, 즉 익절의 시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3번 파동이 일찍 조정될 경우에 5번 파동에서 다시 익절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왜? 161.8%나 100% 안 가고 충분히 안 가고 다시 4번 파동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5번 파동에서 하락을 시작했다면 어때요? 5번 파동에서 다시 목표 시점을 설정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활용하시면 돼요. 이 정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일반적인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론.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의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나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좀 더 확장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조금 더 1번 5파가 아니라 7파나 9파 정도로 가는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고 조정이 안 오고 추진 파동만 계속 진행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틀어볼게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것의 베리에이션, 변형들이 너무 많고요. 연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다루는 것보다는 사실은 엘리어트 파동이 어떤 전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쟁점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맞나 싶기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본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피보나치 수열하고 황금 비율의 활용인데 실제로 활용이 아니라 오용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요. 그리고 황금 비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밀의 숫자를 가지고 건축물들이 맞춰서 만들어져 있지, 혹은 예술품들이 맞춰서 만들어 있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안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의 비율, 예, 미국 분이 잰 어떤 비율에 의하면 2.24대 1이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리스 건축의 전문가인 사람이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전체의 지붕이 다 복원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비율이 다르다. 뭐라고요? 1.565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6대 1과는 차이가 제법 납니다. 2.249대 1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비슷하지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예, 쓰지 않습니다. 황금비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선전처럼, 혹은 비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수비학이라고 저희 부르고 비수학이라도 부르는데, 옛날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음양오행론이나 아니면 그 동양 철학하시는 분들처럼 옛날에 철학하시던 분들이, 신학하시는 분들도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엄청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탐구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 계산들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형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니면 유클리드 기하, 그죠? 아니면 파이의 존재, 이런 것들로 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혹은 원의 길이나 아니면 원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궁리하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파이라든가 루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피보나치 계열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되게 신비롭지 않아요. 그냥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열 중에 그냥 하나예요. 신비한 신비한 그냥 세계적인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열들, 예, 무한 수열들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우연히도 그 비율의 관계가, 예, 비율의 관계를 찾다 보니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냥 좀 재미있는 수치가 나온 것 뿐이에요. 밀러의 비너스요, 1.55대 1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 다비드상도 1.535대 1이에요. 다비드상은 심지어요, 비율이 얼마나 잘 못되게 만들어졌냐 하면 머리가 너무 커요. 왜 머리가 너무 큰지 아세요? 예, 다비드상은 5m가 넘는 되게 큰 상이기 때문에요. 아래쪽에 봤을 때 원근법이 적용되어서요, 머리가, 예,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밑에 서서 본단 말이에요. 요 2m 위치에서. 그리고 얘는 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위를 쪽을 딱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근법이 적용되고 소실점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원근법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비율을 보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머리를 더 크게 해야 멀리 있을 때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적어도 3m에서 5m 거리 위에 있는, 예, 형상이 머리기 때문에 그게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미켈란젤로가 이 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는 심지어 무슨 일루미나티나 모른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신비주의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안 맞아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거 뭐예요?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다. 1.618은 적어도 절대적인 비율이 아니다.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제 순수한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되돌림 비율을 가지고 갈 때 뭐라고 부르냐면 38.2, 50%, 61.8%의 되돌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100%고요. 예, 제가 여기 키고 할게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100%라서 첫 번째의 1파동과 2파동이, 예, 성립이 안 되면 피보나치 수열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피보나치 수열이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 5파를 다 저기 숫자를 지키면서 올라가고 3파를 다 똑같이 숫자를 지키면서 내려오려면요, 정말 희귀한 비율밖에 안 돼요. 희귀한 비율밖에 안 돼요. 근데 희귀한 비율이 아니라 되게 잘 나타나죠.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30%가 넘는다고, 대략 3분의 1 정도의 비율에서 꺾여서 올라가요. 대충 요 정도쯤 내려오면. 예,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측정해 보세요. 38.2%는요 38.2%가 아니라 대충 한 3분의 1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반 내려갔다가 50%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3분의 2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더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치지도 않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게 피보나치 비율이 어떤 신비로운 자연 절대수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가격이 100%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요, 그 비율 자체가 여기 어디쯤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 이거 경험적으로 보니까 와, 이렇게 되네, 이거 피보나치 비율이 대단하네라고 생각할 뿐이죠. 대개의 경우 확률적으로 여기에 일어나요. 여기보다요 여기보다요 여기에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까지 올라간 걸 자연과학적인 어떤 토대에서 계산을 해보더라도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꺾어서 올라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정규분포를 따라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요. 여기 비율이요 거의 한 3분의 2쯤 될걸요, 전체 사건에. 네, 저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요, 표준 정규분포라 그래서 요 3분의 1 안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뭐 그 다음에 자연과학 현상이 아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허약한 어떤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 근거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비율 38.2%, 50%, 61.2%는요, 각각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와 유사한 숫자예요. 대충 한 65% 정도, 한 66% 정도에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 이거 피보나치 비율과 똑같이 일어났네라고 누가나 생각해요. 33% 근처에서 일어나잖아요. 아, 이것도 피보나치 비율에 맞췄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대충 모양 보면 비슷해요. 예.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데이터는 정확한 비율보다 대략적인 눌림목 현상의 근사치를 보여줄 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요. 이런 모호한 수치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만 더 강조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피보나치 비율의 근거는 이래요. 근거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피보나치 비율이란 사실상 주식에 이것이 적용돼야 될 아무런 원인과 결과가 되지 못해요. 근거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피보나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비율과 어떤 그런 패턴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이 피보나치 비율과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이 안 됐을 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걸 무화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요, 자, 요런 비율은요, 스케일을 좁혀서 단기로 만들어내거나 장기로 만들어내거나 해서 이걸 늘어날 때까지 늘리면 피보나치 수열의 그 엘리어트 파동의 정의에 맞는 게 언젠가 나타나요. 좁히다가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냥 이 스케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것 뿐인 거죠. 언젠가는 나타나요. 그게 인디안 기후제입니다. 예, 근거가 없어요. 왜 이런 근거를 가지려면요, 시간 스팬이 얼마나 되고 가격 스팬이 얼마나 올라갔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이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녀석인데 뭐 기간하고 크기는 사실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 경험적으로 해보면 알아.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더 발전시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가져오고 실제로 성공한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으나 저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과연 그렇게 신뢰를 해야 되느냐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연장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백 가지 엘리어트 파동의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엘리어트 파동 책 보시면요. 실제로 이런 모양들이요. 몇백 가지 나옵니다. 근데 몇백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껏 넣으면요. 이 몇백 가지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제한 없는 변형과 모호성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 몇백 가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 맞으면 또 어떨 거예요? 여기 맞는다고 해서 다음 패턴이 그대로 전개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그냥 참고 정도로 이런 파동의 형태가 어딘가 적용이 될 수는 있고 이런 파동을 참고를 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어트 파동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주의적인 그야말로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하고 있느냐 혹은 약간 혹세무민적인 신념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걸 포함한 3가지 정도의 제한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 4, 5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듣기는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드렸던 약간 좀 재미없고 충격적인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해드려서 이걸 바로 적용시켜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하시면 바로 맥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쪽이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편안하고 매수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용이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나쁜 세력들한테 속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재료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조금은 약간은 좀 이것에 근거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엘리어트라는 분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 파동의 발견, 적어도 100년 전쯤에 일어난 그 파동의 발견이라는 건 제가 다우 이론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없는 일이냐? 의미 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의 노력과 백데이터에 대한 백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과연 현대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분명히 그 어떤 귀납적인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신 것을 통해서 일부 돈을 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켜서 책을 내시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뭐 대단치는 않지만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혹은 데이터를 다뤄왔던 사람으로서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을 드린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하시죠.